네, 이렇듯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만여 명 발생해서 그제보다 10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 1,315명까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신규 확진자 수 3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 확실히 감소세라 판단하십니까? 네, 목요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 비해서 한 12%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4주간 어떤 확진자 증가세 추세를 보게 되면은 3, 4주 전에는 이제 증가 속도가 40%, 50% 되다가 지난주에는 5%, 이번 주엔 12%니까 우리가 그동안 증가했던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 천천히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고 있는 BA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56.3%가 나왔는데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가 35만 명이었으니까 BA2 감염자 수만 한 19만 7천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주에는 40만 4천 명 중에 41.6%였으니까 한 16만 8천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BA2 확진자 수만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BA2의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감소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지금 감소해도 너무 많은 확진자 수 때문에 우리 의료 대응 체계나 사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많이 힘겨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오늘 375명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가 생각보다 급격하진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 주는 부담이 상당한 걸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하는 얘기는 애초에 각오한 것보다는 이제 좀 덜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는 한 위중증 환자가 최대 한 2천 명 정도가량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다시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이제 확산세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최대한 1,700명 정도에 그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각오한 것보다는 좀 급증세가 좀 완화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이 각오한 것보다 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적인 특성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은 좀 이전의 변이보다는 이제 확실히 낮기 때문에 이게 좀 국내적인 어떤 유행 상황에서 애초 예상보다 낮은 숫자의 위중증 환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먹는 치료제가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위중증 환자가 될 만한 환자들이 이제 그 초기에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첫째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BA2 변이가 지금 이제 우세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절대적인 위중증 환자에 발생할 수 있는 숫자 자체는 이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유행이 더 장기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이제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더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뭐 대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감염 사례들을 보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감염자들이 그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각오한 것보다는 좀 상황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응하고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보다 이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더 급격한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중증화된 다음에 그중에서 일부가 사망하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어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를 보게 되면은 975명, 지난주엔 1,093명이었는데 오히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 사망자 수가
1957명에서 지난주엔 2,516분, 그러니까 신규 중증 환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보다는 그 밖에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라든가 복합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고령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감염되시면서 빠르게 사망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이제 사망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서 이분들의 사망을 좀 어떻게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는지 이 좀 분석과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중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거리두기 조정안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인원과 시간에 대해서 점진적 완화를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아예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뭔가 이 인수위의 인식하고 지금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의 인식이 뭐 좀 다른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은 꼭 이제 완전히 인식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도 이 오미크론 변이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거리두기에 따른 어떤 이 확산세를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러한 영향이 과거보다는 훨씬 덜해졌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좀 반감된 이러한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누적시키는 이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방역에서의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이 오히려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수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공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지금 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할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어쨌든 확산세가 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의 영향이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이제 푸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인수위는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점을 좀 지났다고 하면 지금 이제 유행의 정점을 좀 지났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소 이제 그것들이 분명하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영업 제한은 즉시 철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의 좀 차이는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인수위도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 그리고 방역 당국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거리두기 완화를 가지고 뭐 인수위와 정부가 지금 어떤 의견차로 대립하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거리두기 완화의 속도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정점은 어느 정도 지난 것이냐 그리고 정점을 지난 이후에 거리두기가 얼마나 이제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이제 생산적으로 하면 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학적 관점에서 전문가시니까요. 이거 폐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미크론의 기초 감염제 생산 지수가 최소한 뭐 10 이상이라고 보게 되면 전 국민 90% 이상이 집단 면역을 가져야지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지금 1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집단 면역력 이외에 추가적인 전파 노력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의 효과다.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했을 때 그것이 확진자 증가세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피해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까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너무 많은 확진자 수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줄지 않는 완만한 감소세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정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대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산모라든가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지금 충분히 가까운 데서 병상을 찾으실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아플 때 충분히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재택치료에서 각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충분히 안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4차 접종이라든지 5에서 11세 기초 접종 또 12세 이상 3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먹는 치료제 계약 물량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손에 들어온 국내에 도입된 먹는 치료제를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예. 우리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이제 서서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많은 지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제일 어려우신 하위 50%에 대해 선택적으로 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될 테니까 예. 어려운 데부터 좀 자율적이나 좀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도는 또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셨거나 또 아니면은 한번 감염을 앓으셨던 분들 위주로 좀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거리두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게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게 돼요. 해외는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다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우려 변이로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자체는 초기 등장 때부터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오미크론 중에서는 초기에 유행했던 BA.1 세부 계통 하위 변이가 있었고 지금 유행하는 스텔스는 BA.2인데 예. WHO에서는 이제 우려 변이 분류해서 오미크론의 모든 세부 계통, 모든 하위 변이까지 우려 변이로 지정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서 전파력이나 이런 것이 약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려 변이에서 제외를 했을 텐데 현재는 그 우려 변이의 하위 변이까지 모두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든 스텔스 오미크론이 아닌 BA.1이든 모두 다 현재 우려 변이로 지정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신에 대한 면역 중증화 예방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걸렸을 때 중증화 진행되는 것이 기존의 BA.1과는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전파 속도는 기존의 BA.1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좀 주의와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이제 1만 명 단위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나 이제 얼마나 국민들이 어떤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 사회에 실제로 이제 감염이 얼마나 이제 확산돼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거의 30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이제 좀 이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그게 실효적인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4차 접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백신을 좀 접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신 접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는데 3차 접종 그리고 이제 4차 접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언급만으로 그런 권유만으로 이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에서는 그러한 4차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4차 접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떤 정도의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러한 이제 어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또는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방역 대책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그러한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의 제안 내용이고 이것은 방역 당국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방역 당국도 4차 접종 구간에서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로 선회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4차 접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일단 그 예방접종의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 특히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전히 사망률이 높고 근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70대 이상은 이제 60대 어르신보다 한 2배 정도, 그리고 80대 어르신은 60대보다 6배 정도 중증화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4차 접종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집단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저하자, 면역 억제 치료를
받거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조금 더 고위험군들이 지역 사회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또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4차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백신 접종의 위험이 특별히 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2차에서 3차 맞을 때보다 3차에서 4차 맞을 때 추가적인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득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잖아요. 예약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고민이 꽤 크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아 아동 백신 접종, 특히 이제 5세에서 11세의 경우에 이 접종이 필요한 거냐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 아동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것을 접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접종을 해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 5세에서 11세 소아 아동 백신 접종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이제 접종을 해라라는 게 방역 당국의 방침인 것이고 그 영향이 지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반 소아들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적극 권고, 이 백신 접종은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아동들을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행을 해서 접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아동 백신 접종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만큼 소아 코로나가 많이 생겨서인데 지금은 상당히 진행이 돼서 그 대상자의 47%가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5에서 11세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렸으면 자연 면역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고 추가적인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위험군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2차 기본 접종까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12세 이상 소아도 3차 접종이 되고 있는데 2차 접종을 했는데 걸린 소아는 3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고위험군 소아 같은 경우에는 걸렸더라도 3차 접종까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비만이 있다든지 또 당뇨가 있다든지 천식이나 심장질환 또 신경계 질환 이렇게 고위험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이득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론가께서 이 완치 이후에 2주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후유증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후유증이라기보다도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기침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기침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방송을 위해서 지금 기침을 상당히 자제하고 참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기침을 막 하고 싶은데 참으면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격리가 끝나고 나서 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내가 다 나은 게 맞는가. 그래서 이제 뭐 자가 검사를 해보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두 줄이 나와서 그럼 난 다 나은 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롱 코비드라고 할 때 이제 꼭 저 같은 이제 코로나19 증상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조금만 활동을 해도 피곤하다든지 또는 머리가 멍하다든지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든지 이런 후유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롱 코비드와 관련된 어떤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근데 롱 코비드라는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롱 코비드라고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롱 코비드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의 롱 코비드의 대응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이 완치 이후에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을 재감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증상이 다소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확진된 지 45일 이후까지는 이것은 재감염으로 보지 않는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 45일이라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45일 확진된 지 45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뭐 양성이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재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만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데 바로 또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에 감염됐던 분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왜 이 45일을 기준으로 재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가 처음에 유행할 때는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주로 한 가지만 유행을 했고 주로 나오는 그 PCR 검사가 워낙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죽은 바이러스까지 한참 기간을 지나서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한번 감염을 앓으시면은 어느 정도 자연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재감염되는 확률이 줄어서 이제 임의로 한 45일을 정한 건데 코로나 유행이 많이 변하면서 기존의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45일 이전이라도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변이 PCR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감염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앓고 나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검사했는데 45일 이전이라도 양성이 나왔으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인지 한번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감염에 대한 연구들도 해외에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재감염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